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지입니다. 오늘은 2050 해양수산 탄소 중립의 실현,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탄소 중립이 시대적 과제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신기후 체제와 탄소 중립,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과 기후변화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해양 쪽을 살펴보면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2100년 기준으로 0.28에서 1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PCC 2021년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난 수치입니다. 또한 이제 21세기 말 바다의 온도, 해수온이죠. 해수온은 1.4도에서 3.7도씨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은 해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쪽에서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은 해양 산성화가 있습니다. IPCC 예측에 따르면 2100년 예상되는 해수의 표층 pH 농도는 약 7.65에서 8.05 pH 범위 내에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1750년대 pH 농도 8.2에서 많이 악화된 수치인데요. 만약에 해양 산성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호초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산호초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조개류 이런 해양 생물들이 해양 산성화에 따라서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원 자원과 연안 침식, 극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21세기 말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대 어획 잠재량이 RCP 시나리오 8.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어획 잠재량이 20%에서 24%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수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자원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해바다에 가보시면 이게 바다에 있는 모래사장이 이렇게 깎여 있는 모래사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안 침식과 그리고 연안 지역에 대한 침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 연안 지역에서의 침수 피해는 현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극지, 우리가 남극, 북극 아직 못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일단은 뭐 북극과 남극에 대해서 이제 극지도 이제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북극 같은 경우는 21세기 말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19%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76% 감소할 수 있고, 남극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54%의 빙하가 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현상은 해양에서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극지에서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980년대에 12.2도에서 2100년도에 13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해수온은 전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상승 속도가 높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제 기후위기, climate crisis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이제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데요. 얼마 전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2022를 발표했는데,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서 기상이변과 기후 대응에 대한 실패를 손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체제, 파리 협정의 발효를 통해서 출범하게 된 신기후체제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체제는 2015년에 UN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교토의정서 그 다음인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면서 출범하게 됐는데요. 파리 협정은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저감하는 저감 정책 중심이었다면 저감 정책과 적응 정책을 동등하게 모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적응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이렇게 자발적인 형태지만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 파리 협정 신기후 체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신기후 체제는 5년마다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글로벌 이행 점검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또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약 기간이 있어서 이제 항상 5년마다 각국이 이 공약 기간과는 의무를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지만 파리 협정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체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국가 그리고 국제 기구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1.5도씨 숫자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PCC 제6차 보고서에서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지구 기온과 CO2 농도의 급격한 상승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인간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1.5도씨가 상승했을 경우 그리고 2도씨가 상승할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2도씨는 파리 협정의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그 1.5도씨 이하로 하는 거는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노력의 그런 목표치인데 1.5도씨가 상승할 경우에는 전 지구의 산호의 70에서 90%가 소멸되고요. 만약에 2도씨, 0.5도씨가 더 상승할 경우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99%의 산호는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극, 남극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해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2도씨가 상승할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아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만큼 이제 1.5도씨, 2도씨 기온 상승은 우리 인류에 그리고 우리 전 지구 생태계와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왜 대두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글로벌 협력과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화두가 대두했고 이것이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으로서 대두된 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 흡수원이 다시 배출한다.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탄소 중립은 그런 환경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영역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제 탄소 국경세 도입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생산한 수입품과 생산품 같은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이제 모든 국가의 그런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그리고 탄소 중립에 그런 경영을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연도는 2050년이 대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유럽, 일본, 중국, 미국 공통적으로 하는 게 목표 연도는 2050년이고 중국 같은 경우 2060년이지만 대부분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그리고 기술 혁신을 같이 추진한다는 것이고 육성 분야도 에너지 효율 그리고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그린 산업 같은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제 한번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억 8,600만 톤을 배출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 배출량을 우리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비전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원칙은 책임성과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전기 수소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그리고 스마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뭐 이런 복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좀 나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50년까지 최소화하겠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나리오 A안과 B안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되지만 일단은 이제 시나리오 B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을 중단하지만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LNG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일부러 유지하나 다만 탄소 흡수원을 그만큼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나리오 A안이든 B안이든 해양 그리고 산림 등 흡수원과 그리고 CCUS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흡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시나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양이 가치가 좀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의 탄소 중립 시대의 기회가 무엇이고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1년 12월 16일에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탄소 중립 국가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감축 수단 그리고 어떤 흡수 수단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인지가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해양수산 분야는 2018년에 온실가스를 총 배출량이 406만 톤 정도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0.56%에 불과하지만 사실 배출은 적게 하지만 해양의 가치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흡수로서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은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달성입니다. 네거티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2018년에 406만 톤을 해양수산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과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50년에는 729.8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것은 배출량 기준으로 했을 때 323.7만 톤을 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감축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정책 의지를 해양수산 분야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까 제가 뭐 해양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해양을 통해서 육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24억에서 34억 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2.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양을 통해서 지구에 자동차 10억 대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양은 그런 기후 조절자로서의 탄소 흡수로서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은 해양수산 분야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050 해양수산 분야 탄소 중립 로드맵의 세부 내용 중에서 해양 에너지와 블루카본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양 에너지, 조력이라든지 파력이라든지 청정한 해양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229.7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갯벌과 그리고 잘피, 바다숲 등 이런 해양 생태계 가치를 높이는 블루카본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136만 톤 정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해양 에너지가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상용화, 본격적인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요소인 동시에 녹색 기술 산업을 해양에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수산어촌, 그리고 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해양 폐기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해양 지중해 저장하는 해양 CCS까지 이런 많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이런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네거티브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탄소 중립을 2050년에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그런 2018년 배출량과 그리고 2050년 감축 목표 배출 그런 부분을 추계할 때 그런 배출량과 탄소 배출원에 대한 그런 실태 조사라든지 DB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지표가 아직까지는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기술 개발과 산업에 대해서 해양수산 분야를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감소 같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 산업이라든 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 개발이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용화, 산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서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탄소 흡수로서의 해양의 가치가 강조되는 만큼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은 국가 그리고 지자체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 특히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어업인 많은 해양수산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탄소 해양수산 생태계를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수산 ESG 모델 개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표준화라는 탄소 중립에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제가 과제를 만들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의 가치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양의 영향을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을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을 주류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재원 확대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시나리오의 목표를 우리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같이 이걸 달성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이라든지 녹색 경제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고용 창출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이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탄소 중립 시대에 해양수산 분야의 기회가 무엇이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